안녕하십니까, 보일입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동참을 했어야 됐는데 예기치 않게 저한테 항상 큰 가르침을 주셨던 제 노스님께서 열반하시는 바람에 마침 이제 강연 날짜가 우리 큰 스님 답이식 날하고 겹치게 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현장에 가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대가 어긋나지 않게 오늘 주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장 소임을 맡으면서요, 우리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 그리고 불교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춰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 시대와 같이 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붓다빅 퀘스천에서 우리 서양 철학과 불교에 대한 이렇게 강연을 의뢰해 오셔서 고민 끝에 과연 우리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불자로서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이 시대의 문제점, 또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우리한테 통찰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보들리아르라는 철학자의 사상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볼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안다시피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말을 하면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분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좀 되면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는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인터넷, 유튜브, 뉴스, 보면 인공지능 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엊그제만 하더라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GPT-4.5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불과 지난 2022년이었죠. 11월 30 날이죠. 처음으로 챗GPT에서 상용화된 오픈 AI에서 챗GPT를 출시한 이후에 한 1년 반 사이가 됐나요?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혹자는 최근 한 1년 반 사이 변화가 인공지능 개발 한 70년에 맞먹는 그런 시간의 어떤 길이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이른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이든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과거 군비 경쟁 시대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인공지능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몇 년간의 인공지능 이슈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미드전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과거 콜로라도 주립 미술 박람회에서요,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 출품작 중에서 그 디지털 아트 부분 1위를 차지한 그림이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 당시에 이제 제인슨 앨런이라는 그 게임 제작자가 이 그림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제작자는 이 미드전이라는 과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출품해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매우 근사해 보이는 그림이죠. 근데 이전에 그 인공지능 개발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사물 인식을 능력을 어떤 중심으로 한 그런 인공지능 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들은요, 대부분 엄청난 데이터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을 가동을 해서 과거와는 달리 단지 사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읽고 뭐 쓰고 또 심지어는 그림까지 그려내고 음악도 작곡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이 최근에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한 그런 사진, 영상들이 아마 이제 인간이 제작한 영상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동물, 또 어떤 풍경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세상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 봅니다. 그렇게 하면 달리 표현하자면 이제 원본이 없는 가짜 이미지가 이제 원본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딥페이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일상하고는 관계없는 용어였죠. 근데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이미지들을 보면 실제로 육안으로 실제로는 사람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이 적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요, GA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GAN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단순 복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예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가짜입니다. 근데 이 GAN 알고리즘이 이렇게 창조해낸 이미지는 모조품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날조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부정하고 원본을 아예 넘어서 버립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그 원본과 비교했을 때 뭐 열등하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탁월한, 또 막강한 수준을 힘을 자랑하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온 인공물, 이것을 바로 보들리아르는 시뮬라크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 시뮬라크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 가짜인데요. 이러한 대상물들을 보들리아르는 원본을 모방은 하지만 원본과는 어떤 연결이 단절된 새로운 원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낸 날조된 영상들, 날조된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의미의 시뮬라크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요즘 오픈 AI에서 소개한 그 소라 같은 그런 제품들을 보면 실제 모습보다 더 실제적이고 이렇게 월등한 수준의 이른바 초과 실제라 그러죠. 하이퍼 리얼리티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딥페이크가 만들어내는 것은요, 사실상 거대한 가상 세계이고요, 사실상 허구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일상 속을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거대한 시뮬라크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는요, 현실에 없는 얼굴을 생성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할 일은 없겠죠. 뭐 자유롭긴 하지만 왠지 두려울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짚어보죠. 오늘 제가 보들리아르를 갖고 제가 강연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왜 지금 보들리아르를 찾는가? 이 혼란스러운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엄청난 수준의, 방대한 수준의 가상의 이미지들, 가짜 이미지들이 판을 치는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보고 이렇게 우리 불자로서 이제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금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들리아르의 세계관을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보들리아르, 이 철학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대표적 저서로는요, 뭐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 뭐 소비의 사회, 시뮬라시옹, 뭐 이렇게 3권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보들리아르는 이렇게 현대 사회의 뭐 미디어 매체 이론, 그리고 뭐 정보, 특히 소비 이론에 대해서 아주 새롭고 명쾌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 즉 원본 없는 허구의 세계를,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될 위험들에 대해서 이 보들리아르는 일찍이 1980년대에 이미 이러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점, 그리고 이 보들리아르 철학자가 전개한 이 철학 중에서 이 보들리아르의 생각이 한계는 또 어디에서 멈춰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불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보시면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면서 뭐 근대의 문을 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받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장 보들리아르는 이 명제를 살짝 비틀어서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죠. 과연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존재하는 걸까요? 소비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일까요? 물론 이렇게 오늘 자리에 동참해 주신 스님들께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 영상 먼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뭐 건물에 이렇게 불이라도 난 걸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급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불이 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밑에 보시는 신상품 나이키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거 오픈런이라고 이렇게 요즘에 표현하더군요. 이 영상은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요, 실제 영상입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모 백화점, 유명 백화점 나이키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현대 사회에서 대체 소비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듯이 넘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앞다퉈서 뛰게 만드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왜 저분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는지, 이 소비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비 사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보들리아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자신의 철학을 전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들리아르는 자신이 아까 소개해드린 소비사회라는 책에서요, 이 소비사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들리아르는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제품, 상품을 사는 것은요, 사용 가치를 사는 게 아니라 기호 가치를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 모든 생필품들이 다 갖추어진 세상에,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처음 자본주의가 태동했을 때에 생산과 노동, 공장 노동,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공장도 끊임없이 돌아가고요, 새롭게 생산되는 물건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계속 생산은 늘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있는가? 왜 풍요 속의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자본주의다, 뭐 상품이다 이런 표현 우리가 배웠을 때 흔히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용 가치는 쉽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쓸모죠. 우리가 운동화를 산다, 옷을 산다, 이렇게 연필을 산다 했을 때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 사용 가치는 한마디로 쓸모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뭐 교환 가치는 바로 그 쓸모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해서 희소성의 물건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있고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수십만 원 혹은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패션으로 일부러 스타일상 옷을 안 걸치지 않는 이상은요, 옷이 없다거나 신발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옷을 사는가? 옷이 없어서 오늘 더 사는 게 아니죠. 또 신고 다닐 신발이 없어서 또 다른 신발을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신발이나 우리 앞에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발을 계속 사도록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보들레르가 볼 때는 다른 신발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내가 신발을 갖고 있고 내가 옷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만들어낸 환상에다가 다시 또 환상을 자꾸 심어줘서 사용가치, 즉 나한테 쓸모가 없는데 그 환상, 그 기호 가치를 사게 된다는 거죠. 환상을 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기호는 사실 어떤 이미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다 한다면 그것은 꼭 내가 신발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광고 속 그 마이클 조던의 위대한 선수, 플레이어로서의 농구 실력, 그의 천재성, 그의 노력, 그러한 형태의 기호 혹은 환상을 마이클 조던과 공유하고 싶은 거죠. 아이폰은 또 어떤가요? 어떤 스티브 잡스의 어떤 창의성, 혁신적인 느낌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살님도 많이 계시지만 에르메스 백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 그 그레이스 켈리라는 여배우의 우아함이라는 기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나이키나 애플 같은 회사는요, 요즘 광고할 때 보면 자사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요, 가치를 담은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이 말은 소비자들이 가치를 소비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호를 소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 소비자들에게요, 나이키 운동화는 더 이상 달리기를 위한 단순한 운동용품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이 통화를 위한 과거 전화가 아닌 거죠. 그 제품을 넘어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 보면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요, 위대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훈련하고. 또 우리 지금 애플에서 얘기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것도 보면 애플에서 얘기하는 스마트폰, 아이폰하고는 관계가 없다면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넘어선 어떤 가치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광고가 이쯤 되면요, 소비자들한테서 나이키 운동화도 사라지고 스마트폰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다만 그 새롭게 창조된 가치, 그 가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미 그 가치가 정당한지 또는 실제와 부합한지 그런 걸 따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품의 이렇게 사용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보들리아르의 말대로 기호 가치를 구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와 계신데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이 운동화가 있는데 자꾸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이 외출하면서 뭐 옷장 열 때마다 이렇게 옷이 한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 하는 것 보고 이렇게 거사님들 앞에 불평하잖아요. 다 이런 이유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호했는데 기호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전에 다 배웠던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는 과거 학교에서 배웠던 얘기는 그 소시르의 개념정의였죠. 살짝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표는 의미를 표출하는 것. 그리고 기표를 통해서 기의, 그러니까 표현된 의미를 기의라고 합니다. 소시르가 얘기하는 기호는 이 기표와 기의가 항상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기호라는 것은 언제나 원본하고는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그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삼보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십자가로 상징되죠. 과연 이 삼보륜, 대한불교 조계종의 삼보륜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선할까요? 뭐 당연히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 삼보륜 모양 자체보다는 우선하죠. 조계종이라는 원본이 있고 또 그것을 본떠서 삼보륜이라는 기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하고 그 삼보륜이라는 상징, 기호는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근데요, 오늘 얘기하는 보들리아르는요, 이 기호 가치에서 이 기호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들리아르가 얘기하는 기호는 이 소시르가 얘기하는 기호하고 좀 다르죠. 그 얘기는요, 보들리아르가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 상품에 그 부여하는 기호 내지 이미지는요, 원본과의 유사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세탁기 광고, 냉장고 광고들 보시면요, 거기서 요즘 광고 속에서 세탁기나 냉장고의 성능을 강조하거나 그 내부 부품을 보여주는 걸 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 여배우가 나와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모습들의 이미지들을 많이 노출하는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호, 전혀 세탁기하고 냉장고도 관계없이 한 유명 여배우의 여유로운 풍요로운 안락한 삶, 그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그 원본, 광고는 그 원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됩니다. 원본이라는 건 냉장고와 세탁기를 파는 건데요. 세탁기나 냉장고를 파는 것과 관계없이 그 가치, 평화롭고 안락한 가치, 그러니까 원본과 관계없는 전혀 유사성이 없는 그런 환상을 상품 속으로 집어넣어서 상품을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창조해내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냉장고나 세탁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아름다운 여인이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그 이미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들리아르는 초과실제, 하이퍼 리얼리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라는 것이 실제, 원본보다 그 힘을 능가하고 실제를 창조해버리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유명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앤디 워홀의 팝아트 작품이죠. 마릴린 연작. 여러분들 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의 마릴린 먼로는 그 단순히 원본 사진에다가 복제를 거듭한 것에 불과할까요? 이 원본의 아우라가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무가치한 걸까요? 아니죠. 앤디 워홀의 팝아트가 예술로 인정받는 것은요, 이 원본에 대한 부정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앤디 워홀은 원본에 저항을 하고
또 원본에서 일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쭉 보들리아르의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뮬라크르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원본 없는 이미지, 보들리아르가 얘기하는 원본 없는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창조된 이미지, 상품 속에 들어가 있는 환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나오는 이 시뮬라시옹,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도요, 바로 이 시뮬라크르를 만드는 작업을 바로 이 시뮬라시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동사형인 거죠.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다 시뮬라시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보면 지금 저게 시뮬라시옹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보들리아르의 생각과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들리아르가 말하는 이 기호라는 것은요, 이제 원본과의 유사성도 없고요, 오히려 원본보다 더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초과실제, 하이퍼 리얼리티의 세계를 보들리아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의 기호처럼 1대1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원본을 넘어선 거죠. 한마디로 원본과 유사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기호가 아까 냉장고와 세탁기를 했을 때보다 편안하고 안락함이라는 기호, 이 기호, 그 우월하다는 한마디, 그 광고를 통해서 그런 환상을 계속 소비자들 앞에 집어넣었을 때 이 상품은요, 이런 환상을 집어넣지 않았을 때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많이 팔리게 돼 있다는 거죠. 확실히 탁월한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들리아르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 어떤 세계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과 소비,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환상의 체계 속, 환과 같은 세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들리아르는 우리의 시대를 시뮬라시옹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현대 자본주의에서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 이게 우리가 보면 소비 이 경제 영역에서 비단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도 우리 정치인들 선거할 때도 바로 이런 시뮬라시옹 전략이 다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 심지어 종교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삶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라고 보들리아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후기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뮬라시옹,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스마트폰, 운동화가 됐든 다양한 제품들을, 상품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소비하고 또 과소비를 하게 되죠. 이 이유가 바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들리아르는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건데요. 보들리아르가 봤을 때는 이 기호가치라는 환상 때문에 이 기호가치를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욕망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상위 계층 사람들은요, 상위 계층 사람들 나름대로 다른 계층, 하위 계층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더 소비하려고 하고요. 또 하위 계층은 또 어떤가요? 상류이나 중상류 계층하고 같아지거나 또는 비슷해져서 최소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비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쓸모가 있어서 즉 사용 가치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정체성, 그죠?
내가 상류가 됐든 중류가 됐든 하류가 됐든 간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즉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들리아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시뮬라크르, 광고라는 시뮬라시옹 전략에서 계속 우리가 말려들고 끊임없이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비를 하게끔 계속해서 우리는 욕망을 자극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류층, 중류층, 하류할 것 없이 계층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해도 한없이 궁핍하고요, 한없이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없이 욕망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결국 우리는 자신의 본의와 관계없이 이 시스템 안에 놓여 있는 그 자체로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보들리아르의 분석인 겁니다. 채워도 이렇게 끝없고 빈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 소비 사회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고통받으면서 허덕이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보들리아르는요, 여기서 슬라이드 보시면 뇌파, 외파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의 이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영어지만 임플로션, 뇌파라고 하고요. 밖으로 터지는 외파, 익스플로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환경, 구조를 어떻게든 제거한다, 폭파시킨다. 이 개념을 우리는 외파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가 있겠죠. 하지만 보들리아르는 뇌파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무관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예 이 소비를 자극하고 끊임없이 궁핍하게 만드는 이 길, 이 트랙에 들어서지 않게끔 아예 무관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자본주의가 해체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들리아르는 얘기합니다. 좀 어딘가 마지막 대안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좀 허무주의 같기도 하고요. 그냥 무관심해서 눈 감고 귀 막아라, 뭐 이렇게 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심산유곡에서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수도승도 아닌데 과연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불교에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파 전략,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외부를 제거하자라는 그 외파 전략이 아니라요, 보들리아르처럼 내파 전략, 즉 우리 마음에서 우리 무관심하다는 것, 욕망으로 끄달리지 않게 하자. 뭐 이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 있지만요, 절대적인 무관심, 그냥 내용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무관심해야 된다. 이 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처럼 무관심하는 방법, 무관심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 욕망의 구조, 마음이 가는 행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마음이 그렇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다양한 경전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도 해주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승입능가경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라 그러죠. 마음은 재주 부리는 아이 같고, 뜻은 재주꾼 돕는 사람 같고, 전오식은 그것을 도와주는 반려가 되고, 그리고 또 망상은 환술 구경하는 구경꾼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작용, 정신작용이라는 것은요, 종잡을 수 없이 날뛰는 그냥 재주 부리는 아이, 또 그 재주 부리는 아이를 같이 옆에서 부추기면서 도와주는 보조자,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또 그것을 구경하는,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날뛰고 그냥 갈팡질팡인 그러한 현상을 쫓아가는, 허겁지겁되고 헐떡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쉬뮬라르크를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돼 있는 마음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무관심할 때 무관심해야 되고 또 그 욕망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무관심하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정도론에서도 일종의 오늘 보들리아르 표현을 빌자면 네파의 기술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마치 사람이 땅 위에 굳게 서서 날카롭게 날을 세운 칼을 잡고 큰 대나무 덤불을 가르는 것처럼 개 땅 위에 굳게 서서 삼매돌 위에서 날카롭게 날을 세운 윗바사나 통찰지의 칼을 정진의 힘으로, 그리고 노력한 깨어있는 통찰지의 손으로 잡아서 자기의 상 속에서 자란 가래의 그물을 모두 풀고 자르고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칼, 우리 심검당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마음의 칼, 우리 욕망으로 치성한 우리 마음을 통찰지의 칼날로 다 자르고 풀고 부수어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네파의 기술을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한번 보태보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좋아하시는 금강경 법심비상문에도 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약이 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너무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진리, 부처가 됐든 우리가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형상으로, 형색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며 진정 진리를 혹은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시뮬라르크, 끊임없이 실제하는 것, 원본보다 새로운, 원본과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할 수 있는 기호가치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마음에서 조작된 일종의 형상이고 음성이고 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형상과 새로운 것에 계속 눈이 팔리고 마음을 흘려보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다양한 경전, 초기 대승 경전을 불문하고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욕망을 날카롭게 통찰하는 우리 마음의 힘, 수행의 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들리아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한 가상의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원본 없는 우리 시뮬라크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또 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과소비하고 또 항상 불만족스럽고요, 갈구하는 그런 고통의 이 인공지능 시대, 이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해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들리아르의 철학을 빌어서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오늘같이 현장에 같이 여러분들 만나지 못해서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아쉽고요. 저희 강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불자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로서 이 보들리아르의 시뮬라시형, 그 시뮬라크르 개념을 통해서 기호 가치를 사고 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그래도 좀 좋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번 붓다 빅퀘스천에는 여러분들 친구도 도반들도 같이 데려오셔서 좋은 법연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